어젯밤 경찰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1일 밤 9시 25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카페.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2반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이 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심 경사가 신분증을 꺼내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던 찰나 남성의 품에서 24cm 길이의 흉기가 예고 없이 튀어나왔고 칼날은 심 경사의 흉골과 심장을 단숨에 관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순경은 쓰러지는 선배를 부축하며 범인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시민들에게 119를 불러달라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광기 앞에서 선뜻 나설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었죠. 범인은 자신의 다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순경의 등과 폐 등 주요 급소를 9차례나 공격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두 형사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범인은 혼란을 틈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의 민낯을 백일화에 드러낸 이항만 경찰관 살해 사건의 참혹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35세의 이항만은 10대 시절부터 잦은 가출과 싸움을 일삼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절도, 폭력, 강간 등 강력 범죄를 반복해온 전과 시범의 고위험 범죄자였습니다. 참극의 발단은 사흘 전인 7월 29일 그의 폭력성을 견디다 못해 이별을 요구한 애인 이모 씨를 은평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히며 감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팀은 이 씨의 협조를 받아 8월 1일 신촌 카페로 이항만을 유인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시작부터 이항만 측에 완벽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이항만의 교도소 동기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구석에 있던 형사들의 존재를 포착한 뒤 즉각 이항만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체포될 상황임을 인지한 이항만은 자신이 몰던 택시를 도주가 용이한 곳에 대기시켜두었고 흉기를 품에 숨긴 채 극도의 경계태세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해둔 사지에 경찰이 맨몸으로 걸어 들어간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흉악범의 출현이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왜 강력계 형사들은 권총 없이 3단봉과 수갑만으로 현장에 투입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당시 경찰 조직의 물리력 행사를 올가매고 있던 이른바 정장구무대라는 경직된 총기 사용 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법률에 명시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 허용 요건의 앞글자를 딴 암기 공식이었는데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구속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한거, 무기나 흉기로 3회 이상 투기 명령에 불응하며 한거, 대간첩 작전 수행.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해야만 법적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형사들은 아직 체포조차 하지 않은 용의자의 법정 형량을 미리 가늠해야 했고 총기를 사용할 경우 뒤따르는 혹독한 내부 감찰과 과잉 진압 논란, 그리고 개인에게 전가되는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 압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범인을 놓칠지언정 내 인생을 파탄낼 총은 절대 꺼내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총기 기피 문화가 뿌리내린 결과 형사들은 흉기 소지가 예견되는 전과 시범 앞에서도 사실상 맨몸으로 사지에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형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항만은 밖으로 뛰쳐나와 미리 세워둔 자신의 택시에 공범 를 태우고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홀로 남은 이항만은 옷과 승용차를 훔쳐 강서구 방화동 일대로 숨어들었습니다. 낮에는 개화산 풀숲에 몸을 숨기고 밤에는 한강 둔치 자판기에서 캔 음료만 뽑아 마시며 철저한 그림자 도주극을 이어갔죠.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시스템에 허술함이 초래한 황당한 촌극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항만의 명의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된 기록이 포착되자 무장특공대 등 300여 명의 병력이 급파됩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배포한 수배 전단에 범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을 본 초등학생이 이를 무단 도용한 해프닝이었습니다.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막대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이 사건 직후 경찰은 기존 전단지를 회수하고 현상금을 당시 역대 최고액인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주 8일째인 8월 8일 오후 2시경 극한의 굶주림에 내몰린 이항만은 강서구 방화동의 한 연립주택에 무단 침입해 48세 주부 박모 씨와 4세 외손자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찰관 살해범이라며 흉기로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으나 박 씨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극도의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도 당신만한 아들이 있다, 신고하지 않겠다라며 이항만에게 사위의 옷을 내주고 국수를 끓여 먹이며 범인의 적대감을 완벽히 누그러뜨렸습니다. 오후 6시 40분경 이항만이 안방 컴퓨터로 수사 상황을 검색하는 틈을 타 박 씨는 청소를 좀 하겠다며 거실에서 진공청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소음을 이용해 몰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명수배범이 집에 와 있으니 대리 신고를 해달라고 은밀히 연락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인질극 상황임에도 사이렌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고
베란다로 진입하라는 박 씨의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현관 초인종을 누르며 대문을 두드리는 미숙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 소란에 포위됨을 직감한 이항만은 안방에서 흉기로 자신의 복부와 허벅지를 찌르며 격렬히 자해했고, 뒤늦게 창문을 깨고 진입한 대원들에 의해 완벽히 제압되며 8일간의 참혹한 도주극은 끝을 맺습니다. 법정에선 이항만에게 1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공무원을 살해한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성격이 짙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보자 박 씨에게 피를 말리는 공포로 되돌아왔습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 제도를 통해 수십 년 뒤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끔찍한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현상금 5천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이항만이 출소해 피해 보복을 자행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장애와 PTSD를 겪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으로 영구 이민을 떠났죠. 두 형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대가로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은 대대적인 구조적 개혁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일선 수사관들의 물리력 행사를 극도로 위축시키던 경직된 정장구 무대 수칙이 해체되었습니다. 위의 수준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현장의 경찰관들이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선제적인 물리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현대적 대응 매뉴얼이 확립되었습니다. 둘째, 권총과 3단봉 사이의 양극화된 전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거리 제압이 가능한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이 일선에 대대적으로 보급되었으며, 급소인 목 부위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신형 경량 방검복이 필수 장비로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했던 순직 공무원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희생된 공무원과 유족을 실질적으로 예우하고 보상하기 위한 위험 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전격 제정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기습 속에서도 끝까지 범인의 다리를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맨몸으로 사투를 벌였던 고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국가는 두 영웅에게 사후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은 현장 치안 인력의 안전보장과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국가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책무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홀이었습니다.